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2월 18일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에 대한 뉴스를 읽어보기 전에요.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뉴스는 굉장히 좀 독특하고 특별한 뉴스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미존 패밀리 분들 중 한 분께서 미국 현지의 따끈따끈한 소식을 기사 형식으로 댓글에 남겨주셨습니다. 저 혼자 읽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그 생생한 현지의 모습이 담겨 있어서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나희정님께서 올려주신 소중한 댓글인데요. 요즘 어닝 시즌이라 시장이 너무 흔들릴거려서 매일 아침 혹시나 하고 며칠째 체크를 하는데 오늘 영상에 올라와서 너무 반갑네요. 그렇지만 초췌한 모습과 목소리 들으니 며칠 더 쉬시지 하는 생각도 했어요. 제게는 너무 귀한 정보이지만 미조님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푹 쉬시기를 바래요. 참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 몇 가지 미국 소식 알려드리면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교포입니다. 코비드 바이러스는 계속 더 퍼지고 있지만 거의 아무도 겁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걸리더라도 5일만 자가격리를 하면 바로 출근이 가능하며 야외 마스크 착용도 어제부로 없어졌어요. 코비드 영향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은 실제 숫자상으로 보이는 것보다 심각한 수준이에요. 사실 작년 1분기부터 체감할 만큼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젠 모든 것이 너무 비싸졌어요. 예를 들면 3명이 점심을 먹으면 보통 100불이 넘어요. 제일 싼 음식의 대표였던 타코나 햄버거도 가격이 올랐죠. 특히 서민이 실제로 쓰고 먹고 하는 것들이 더 많이 올라서 체감으로 느껴는 물가 상승이 더 큽니다. 최저임금 인상,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최근에 예고 없이 의무 최저임금 상승 노티스가 났어요. LA는 15불에서 16.4불로 7월 1일부터 올라갑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 비율이 높은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클 듯합니다. 경기, 실제 체감 리테일 경기는 주춤한 상태입니다. 제가 도매를 하거든요. 주요 원인은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욕구만큼 물건이 없어요. 공급망 이슈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되어서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중국에서 오는데 이것이 거의 2배의 시간이 걸리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만드는 시간, 운송 시간, 항구에서 도매자에게 오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느린 상황이에요. 또 하나는 텍스 시즌이 다가오는데 이때는 소비자들이 돈을 잘 안 써요. 거기다 여태 정부에서 받았던 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현지 분위기 파악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라고 정말 소중한 현지의 뉴스를 정말 따끈따끈한 뉴스죠. 우리가 매일매일 읽고 있는 미국 주식 뉴스보다 훨씬 더 소중한 뉴스를 보내주셨습니다. 나희정님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인플레이션에 관한 그 소식은 굉장히 심각하네요. 제가 있는 영국도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3명이서 점심을 먹으면 100불이 넘는다. 100불이면 뭐 12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따라서 한 사람당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저녁 식사도 아니고요. 한 4만 원 정도가 든다는 것은 굉장히 물가 상승이 극도에 달았구나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소식 전해주신 나희정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미조언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서 아마도 나희정님께서 보내주신 이 따끈따끈한 소식에 굉장히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나희정님께서 보내주신 조금은 특별한 뉴스를 가지고 시작하는 2022년 2월 18일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 어제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 덕분에 미국 증시가 또 폭락을 했습니다. 어제 한마디를 하셨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굉장히 좀 불안한 말을 던져주면서 미국 증시가 힘없이 좀 미끄러 떨어졌습니다. S&P 500이 마이너스 2.12%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78%, 나스닥은 마이너스 2.88로 마감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죠. 러셀 2000이 마이너스 2.41이고요. 개별 종목에서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종목이 다수 발견이 됩니다. 팔란티어가 어닝 발표 이후에 16.25%가 추락을 했고요. 쇼피파이가 이틀 연속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11.74%, 로쿠가 10.37%,
버진 갤럭틱이 10.17% 떨어졌고요. 메르카도 리브레가 9.95%, 로빈후드가 9.33%, 인바이테가 9.31%, 트윌리오 9.02, 레모네이드 8.70, 코인베이스 7.71,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역시도 어닝 발표 이후에 7.56%나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어닝 발표를 하고 떨어진 종목들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좀 힘을 쓰지 못하는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자, 그러면 관련 뉴스를 보면서요.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까 합니다. 자, 일단 가장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엔비디아의 어닝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무래도 너무나 좀 인기가 많고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하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엔비디아 어닝 결과 상세 분석이라는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낮 12시에 보내드렸으니까요. 혹시 아직까지 시청하지 못한 분들께서는 직접 한번 어닝 결과를 확인해 보시고요. 차후 투자 전략을 나름대로 수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어닝 결과를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텐데요. 이번에 등장하는 기업의 이름은 팔란티어입니다. 한국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투자하고 계신 종목이죠. 자, 팔란티어의 이번에 Q4 논갭 EPS가 0.02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논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0.02 플러스를 기록하는데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2센트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논갭 EPS는 4센트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매출이 432.8 밀리언이 나와서 작년과 비교하면 34.4% 정도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도 역시도 초과 달성했는데요. 14.73 밀리언 정도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새롭게 얼마나 많은 고객을 확보했는지 나와 있는데요. 2021년 4분기 단 3개월 동안 34곳의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추세가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얼마나 많은 거래에 사인을 했는가. 자, 1밀리언 이상 대형 계약만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100만 달러 이상의 계약건이 지금 3개월 동안 총 64개가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27개는요. 500만 달러 이상의 중형 계약 이상이다. 그리고 지금 1000만 달러 이상인 것도 무려 19개나 되거든요. 따라서 상당히 커다란 대형 계약건을 많이 따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계약이 된 것은요. 단번에 이렇게 매출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순차적으로 포스팅이 되거든요. 따라서 미래 매출이 이렇게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1쿼터에 대한 전망 가이던스가 나오는데요. 443밀리언이 지금 레비뉴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 분기가 지금 432였죠. 따라서 432에서 443으로 지금 한 분기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컨센서스는 439이기 때문에 전망치 역시도 지금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저스티드 오퍼레이팅 마진이 23%인데요. 이게 지금 그 총이익이 아닙니다. 그로스 마진이 아니고 오퍼레이팅 마진, 영업 마진이기 때문에 23%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따라서 성장주 티고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2022년 풀 1년 내내 보시면요. 오퍼레이팅 마진이 27% 정도까지 계속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보다 내일이 더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자, 그리고 롱텀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칩 이그젝트 오피서, 우리가 CEO라고 부르죠. CEO인 알렉스 카프가 뭐라 그랬냐면 annual revenue growth가 그러니까 매년 우리는 30%나 30% 이상의 성장을 2025년까지 꾸준히 보여줄 자신이 있다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자, annual revenue growth가 30% 이상 2025년까지 지속된다면 주가도 이러한 성장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지금 그 CEO가 보여주고 있는 청사진은 굉장히 좀 희망적이다라고 우리가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번 어닝 결과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요 15.78% 정도 추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팔란티어에 관심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좀 추매의 기회를 찾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번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작은아마 팔란티어의 보유량을 좀 늘렸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밝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닝 결과를 한 종목만 더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파이버 인터내셔널입니다. 기익경제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파이버 인터내셔널의 이번에 Q4 논갭 EPS가 0.2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망치를 11센트 정도 초과 달성했고요. 비록 이제 논갭이긴 하지만 흑자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매출의 규모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79.8밀리언밖에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 분기 매출이 100밀리언이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기업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행히 그 지난해에 비해서 매출은 42.8%의 건강한 성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의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성장이 42%라는 건 조금 아쉬움이 있죠. 만약에 이제 뭐 메타 플랫폼즈라든지 아마존, 애플 같은 기업이 만약에 42%가 성장했으면 정말 우리가 와우 하면서 탄성을 지르겠지만, 지금 레비뉴의 그 규모가 80밀리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42.8%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를 3밀리언 정도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수치입니다. 자, 다음은 액티브 바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 파이버를 통해서 인재를 찾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거잖아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4.2밀리언, 420만 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서 파이버를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수치는 1년 전에 3.4, 340만 명에 비해서 지금 23% 정도가 성장했습니다. 뭐 성장이 23%면 나쁘진 않은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규모가 굉장히 작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성장 추세는 조금 아쉽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금 이게 뭐 40%, 50%, 60%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요. 조금 성장이 좀 둔화된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되죠. 자, 이번에는 그 스펜드 퍼 바이어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한 사람의 바이어가, 그러니까 이제 의뢰 고객이죠. 쓰고 있는가를 보는데 242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1년 전에는 205달러였거든요. 따라서 18% 정도가 상승했다. 뭐 이 부분은 나쁘지가 않고요. 자, 다음은 테이크 레이시입니다. 자, 테이크 레이시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많은 금액을 그 바이어와 셀러 사이에 이제 주고받았겠죠. 그러니까 고객사가 이제 프리랜서를 고용을 해서 돈을 줬겠죠.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수료를 챙겼는가를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게 이제 테이크 레이시거든요. 보시면 29.2%가 나오는데, 이 수치는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27.1%에서 29.2%로 올라갔다. 물론 이제 테이크 레이시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요, 29.2%는 조금 너무 많이 뛰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쌍방이 중간에서 이제 플랫폼만 제공하는 그런 기업의 입장에서 29%의 수수료는 조금 과하다. 왜냐하면 어떠한 대안이 있다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떠나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플랫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윈윈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9.2%는 좀 지나치게 수수료를 많이 매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바이어의 숫자, 그리고 유저의 숫자, 여기에 들어와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러한 프리랜서의 숫자를 늘려나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주주의 바람이 있고요. 자, 다음은 그로스 마진입니다. 4분기의 그로스 마진 총 이익률이 지금 83.4%가 나왔습니다. 1년 전에 비하면 조금 떨어졌거든요. 50 베이시스 포인트니까 0.5%가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83.9%. 하지만 아직까지도 총 이익률이 83.4%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에비타입니다. 자, 4분기 에비타가 8.9밀리언이 나왔고요. 이 수치는 1년 전에 4.6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빌리언이 아니고 밀리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금액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성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아직까지 있는 거죠. 자, 1분기의 가이던스를 보겠습니다. 매출이 85에서 87. 이번 분기의 매출이 얼마였죠? 79.8이었잖아요. 따라서 다음 분기에 뭐 상승하긴 하는데 뭐 한 7% 정도, 6%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컨센서스는 85.51밀리언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비슷한 수치나 조금 초과 달성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그 1년치의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요. 373에서 379밀리언. 지금 컨센서스
플러스는 371이기 때문에 초과 달성할 수는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닝 결과를 보고 그리고 전망치를 보고 지금 시장에서는 뭐 좋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3.45%나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어닝 발표를 사실 아침에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 이전에 이미 어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오히려 3.45% 어저께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하락장이었는데 불구하고 이런 폭락장에서 플러스를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5에 대한 성장이 너무 좀 약하다, 이러한 걱정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프리미엄이 높은 주식은요, 성장률이 최소 50% 이상은 돼야 된다. 특히 매출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느끼면서 이번 어닝 결과를 바라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아마존에 관련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어제 아마존의 주가가 2.18% 떨어지면서 이제 3,000달러 가까이까지 지금 주저앉았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아마존을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런지, 좋은 투자의 결정이 될런지 여기에 대한 좀 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마존이 지금 1 트릴리언의 언탭드 밸류를 가지고 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댄 로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요, 헤지펀드 서드 포인트의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분이 지금 믿기로는 아마존은요, 1 트릴리언 정도의 언탭드 밸류가 있다. 언탭이라는 것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건드리지 않은 밸류가 1조 달러 정도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앞으로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로비라는 분이요, 이번에 이런 코멘트를 한 것은 어닝콜을 하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헤지펀드도 이런 어닝콜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분기를 정리하는 그런 콜이 있을 텐데, 인베스터들, 그들의 이제 고객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WSJ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여기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AWS, 아마존 웹 서비스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1.5 트릴리언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존의 전체 시가총액이 1.6이거든요. 따라서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섹터 중에서 AWS만 가지고도 이미 시가총액을 달성한다. 이러한 식의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잠깐 보시죠. 여기 올라가시면 시가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1.61 트릴리언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커머스가 더 큰 비즈니스잖아요. 그런데 아마존의 리테일 비즈니스는 지금 1 트릴리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오히려 지금 AWS보다 조금 작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AWS와 리테일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합치면 2.5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1.6이니까 앞으로 한 55% 이상 주가가 더 올라가야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서드 포인트에 지금 스테이크는 그 투자하고 있는 주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마존에 이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헤지펀드입니다. 784밀리언 정도를 투자금을 넣어놓고 있고요. 이러한 사실은 13F 파일링이 이번 주 초에 있었는데 거기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4쿼터의 레터에 보면 굉장히 좀 많은 보유량을 이번에 아마존에 좀 늘렸다라고 지금 밝혀져 있죠. 따라서 아마존을 굉장히 좋게 보는 헤지펀드가 서드 포인트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코멘트 한번 읽어보시죠.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어떤 일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냐면요,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기업을 주가에 살 수 있는데 어떤 주가냐면 밸류에이션의 그 레인지에, 밸류에이션이 보통 최저가가 있고 최고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밑에 왔을 때 이렇게 우량주를 살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인트린식 밸류, 즉 내재 가치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건데, 이 내재 가치에 한 30-40% 정도의 그 디스카운트가 된 가격으로 우량주를 줍줍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아마존을 당장 매수해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신이 드셔야 따라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서드 포인트에 댄 로브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사에는 찰리 멍거가 등장을 합니다.
워렌 버핏의 그 넘버 투죠. 과연 찰리 먼거가 이끌고 있는 투자 기관에서는 어떠한 종목을 좋게 보고 어떠한 종목을 미워하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찰리 먼거는 잘 알려져 있다. 넘버 투로 잘 알려져 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그 버크셔 해스웨이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으로 이제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이 찰리 먼거죠. 안경 쓴 노인분이시죠. 자, 그런데 이 먼거가요, 또한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는 투자자이다. 그 자신도 굉장히 좀 명성이 있는 이런 투자자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지금 체어맨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가 일하고 있는 투자 기관의 이름은 데일리 저널의 인베스트 암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데일리 저널은요, 지금 애뉴얼 미팅을 수요일날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회장님이신 찰리 먼거가 이제 한마디 하셨겠죠. 자, 이 중에서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 몇 가지가 발견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이렇게 세 종목을 들어서요. 이 세 기업은 아마도 앞으로 50년 동안은 굉장히 좀 강력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극찬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과 저 같은 그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파벳,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리가 투자 종목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찰리 먼거가 지금 얘기해 준 것처럼 과연 앞으로 50년 동안 건재한 모습을 이 세 기업이 보일 수 있을지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하셨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레드 포이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레드 포이즌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요, 쥐약이죠. 그래서 영어랑 한국어랑 뉘앙스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쥐약이야. 그래서 정말 비트코인은 쥐약 같은 존재다라고 굉장히 좀 폄하하는 표현을 써줬고요. 자, 마지막으로 찰리 먼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중국 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스웨이의 파트너인 버핏에 비해서 나는 굉장히 좀 중국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차이나 그 인터넷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바바에 투자하는데 마진을 쓰는다. 그 얘기는 이제 그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찰리 먼거가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 기업들은요, 지금 경쟁력에 있어서 미국 기업보다 아니면 전 세계 다른 기업들보다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뭐 이렇게 지금 경쟁력이 높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 미국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싸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중국 기업을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찰리 먼거는요, 1월 달에 그가 가지고 있는 알리바바의 그 주식 보유량은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무려 30만 주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커다란 금액을 지금 알리바바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가 먼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요, 지금 알리바바의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PE 레이쇼가 17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메타 플랫폼즈랑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메타 플랫폼즈, 알리바바 이렇게 두 종목이요, 현재 굉장히 좀 많은 타격을 받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PE 레이쇼가 원래 한 25 정도, 그리고 잘 나갈 때는 20대 후반까지 나갔던 기업들인데 지금 17배까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 플랫폼즈도 그렇고요, 알리바바도 그렇고 조금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광고 플랫폼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트래킹을 제한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 그 메타 플랫폼즈, 페이스북의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애플이 iOS의 개인정보 폴리시를 바꾸면서 상당히 그 광고 매출에 많은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iOS처럼 그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그 운영 체제의 이름이 안드로이드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우리 같은 사용자가 어떠한 웹에 방문하고 어떠한 곳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고 이러한 우리의 그 교통 상황을 트래킹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지금 기사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자마자 이러다가 정말 메타 플랫폼즈가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밑에 보시면 굉장히 좀 긴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면요. 구글이 새로운 그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라는 것을 만들고 있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라는 것은 이제 이 앱상에서 우리가 이제 모바일폰에 들어가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운영 체제, 안드로이드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앱을 사용하는데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는 이런 툴을 마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까지는 애플이 취하고 있는 정책이랑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고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해왔다라고 지금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앱에 찾아가는지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하는지를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면 굉장히 커다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구글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플의 프라이버시 체인지, iOS의 개인 그 사생활 보호 정책이 바뀐 것처럼 구글이 이번에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 스마트폰에 이 광고 회사들이 어떠한 식으로 트래킹을 하는지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일단 기사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however가 나오죠. 그러나 벗이 나오는데 왜 여기서 이제 however가 나오냐면 구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애플이 취했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애플 같은 경우는 별다른 그 얼터너티브 파스를 주지 않고, 얼터너티브 파스는 뭐냐면요, 지금 기존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비즈니스를 좀 영위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프레퍼런스를,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냥 길을 다 막아버리면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으려는 말이냐라고 지금 애플을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좀 중요한데요. 자, 구글이 얘기하기를 우리의 목표는 개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것 역시도 효과적이고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걸 개발함에 있어서 우리는 유저만, 그러니까 사용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시에 디벨로퍼들, 그러니까 앱을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여기 우리의 운영 체제에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업체들이 다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방법을 찾아낼 때까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방법 있잖아요. existing ad 플랫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래킹을 하는 이러한 그 방식은 계속해서 적어도 2년 동안은 그대로 두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를 봤을 때 구글이 향후 2년 동안 광고 업체들, 그러니까 그 앱 업체들이죠, 개발자들이 우리 그 소비자들의 트래킹을 하는 것을 막아버리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동시에 또 구글 같은 경우는 그들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프레퍼런스를 기업들이 알아서 타겟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다. 이렇게 지금 호언당담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식은땀이 날 정도로 제목만 보고는 떨었었는데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글이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개인의 그 사생활도 침해하지 않고 그리고 비즈니스들이 우리 개인들의 프레퍼런스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미즈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막 영상에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캐시우드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오미즈를 통해서 예전에 한번 보도를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ETF의 그 공매도를 치는, 그러니까 캐시우드의 그 펀드가 떨어지면 주가가 상승하고 캐시우드의 펀드 주가가 올라가면 떨어지는 식의 반대 투자를 하는 ETF가 등장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시장에서 캐시우드를 좀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질문을 좀 이번에 앵커가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장이 지속되고 또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으로 인해서 성장주가 대부분 다 폭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캐시우드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녀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직접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캐시우드는 어떠한 목소리를 들려줄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은 어려운 컨디션에서 그래도 끝까지 방송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만족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 여러분들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휴식을 많이 취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건강한 목소리를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은요, 미리 녹화해 놓은 박철민 대표님과의 미국 주식 이야기 녹화 방송이 내일 방송으로 보내드릴 예정이거든요. 이번 미국 주식 이야기에서는요, 지금까지 소개됐던 종목들 중에서 세 종목을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업스타트라든지 스포티파이 그리고 펠로톤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세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의 많은 시청을 내일 방송에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he criticism is rife right now. Your stock picking prowess, as I said, your research, which you are defending multiple times here. I'm wondering what you make of the criticism, whether you think it's gotten too personal, the fact that there is literally now an ETF betting against you. What do you make of that? Well, I find that very interesting, especially the last. When you think about it, it's simply a call. Well, they're shorting innovation, and that seems to me over time that's not going to be a business. If you ask me, consider the source. But they're also not doing any research. They're simply shorting innovation. If they were doing research and could point us to reasons why what we have included in our portfolio is not going to participate in the new world order, then we might have a conversation about it. But the idea of shorting innovation is in America is ridiculous, I think. But here's what I do know. When I see, and this is investor psychology, when I see people so sure that we are wrong, and that they are willing to set up companies simply to short innovation, and to set up funds to short innovation, you know that investor psychology, the pendulum, has swung so far in one direction that if we're right, then the rewards are going to be enormous. I don't know how else to say it. They're not shorting innovation; they're shorting you. Well, we stand for innovation. You know, if it's an interesting, another interesting idea that surfaces as you say that. I again was in the bubble, but I was in the markets in the 80s and 90s. And where did investors go to access exposure to innovation? They went to the NASDAQ. And, you know, I'm looking, and we're benchmark agnostic. Our goal is to deliver a minimum of 15% compound annual rate of return over a 5-year period. So we're benchmark agnostic. And until recently, I just didn't know how the NASDAQ had evolved. So if I look at the NASDAQ 100, what do I see? I'm shocked to see in there, if you look at the overlap with our portfolios, and not just the flagship, I'm talking about all of our portfolios, the specialized ones, only 25% in the NASDAQ 100. The top 50% are the FANGs, Tesla, NVIDIA, Microsoft, roughly. That's very rough. And that's why you see so many top 10 portfolios, top 10 stocks in portfolios out there to be those. And then if you look further, you see food stocks. Like, this is not the NASDAQ I grew up with. You see like Kraft Heinz or Pepsi. You see Old Dominion in trucking. You see a CSX in rail. You see Dollar Tree and other dollar stores. You see a lot of bricks and mortar retail. And now it's that ilk of stock is roughly 10%. So what's left is what we would call either companies going to be disrupted by innovation, or they're involved in sustained innovation. So this is not the true innovation index anymore.